1967년 중반부터 문혁 주동자들이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권력을 장악하게 되어 혁명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 시기에 마오쩌둥의 부인인 장칭과 당시 문혁 조직의 소위원회장인 전파이다의 지시와 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가능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조반파 홍위병들은 이때부터 마오쩌둥이 홍위병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한 1968년 말까지 그의 정책과 지시를 충실하게 이행하였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조반파를 지지하고 지원을 시작한 혁명위원회는 이 시점이 1967년 중반에 1966년 문화혁명이 시작되기 전 중국 공산당 정권에서 각 부처를 지휘하던 지도자들을 마오의 혁명위원회가 당내의 권력을 장악하게 됨으로써 그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됩니다. 이 혁명위원회가 문혁 초기부터 조직된 홍위병 단체들을 통합 운영해 보려고 했지만 그 범위가 워낙 광대하며 조직의 숫자도 많았고 그들의 입장과 견해 역시 각 조직마다 달랐기 때문에 당시 홍위병으로 활동하는 모든 단체들을 하나로 묶고 통솔하기는 불가능했었습니다. 따라서 혁명위원회는 홍위병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 전체를 통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고, 결국 학생들로 조직된 홍위병 단체들만 따로 분류하여 통합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혁 초기에 각기 뭐뭐 전투대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많은 학교 내에서 조직되었던 단체들은 수가 점점 많아지고 문혁을 이끌고 있는 마오쩌둥의 고위 측근들이 통제해야 할 상황이 되자 자연스럽게 군단이라고 칭하는 하나의 견해로 통합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나마 통합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분파로 조직되어 활동하던 홍위병들의 입장과 견해는 서로 달랐지만 모든 단체가 거의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학교 내에서 조직된 단체들을 통합시킨 후 공식 명칭을 홍위병으로 부르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문혁 초기에 우후죽순처럼 조직되어 북경을 필두로 광적인 행동을 하고 있던 수많은 홍위병 단체와 중등학교 내에서 조직된 단체들이 홍위병이란 명칭으로 통합되면서부터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에는 우리에게 중공군 모자로 인식되는 녹색 모자를 썼고 복장 역시 녹색의 통일된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그들이 허리에는 중공군들이 착용하면서 무기 등을 부착시킬 수 있게 만든 폭이 넓은 벨트를 찼고, 왼팔에는 우리들이 영화 등을 통하여 홍위병의 모습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표상이 된 붉은 완장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가장 중요한 마오쩌둥의 어록을 들고 있었는데, 이런 모습은 많은 시청자들이 영화나 사진으로 익히 보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 홍위병들의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행동은 집단으로 광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 모여서 목적지로 갈 때까지 또는 체포한 반동 분자들을 끌고 군중이 모인 장소까지 이동하면서 그의 어록에 담긴 행위를 인용한 군무를 추면서 걸었던 것일 겁니다. 마오쩌둥과 그 조직에서 홍위병들에게 이러한 복장을 착용하게 하고 광적인 군무를 추는 모습을 인민들에게 보이게 한 것은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곧 문혁이라는 무대에 등장시켜 인민들과 자신들을 몰아붙였던 공산당 내에 존재하는 세력들을 겁박하고 실제로 탄압하기 위한 전초전적인 예지의 의도가 깊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문화혁명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홍위병들이 광란적 행위는 더 이상 필요 없을 정도가 되었고 인민들도 안정을 시켜야 할 상황이 되자 마오의 세력들인 혁명위원회는 인민들과 중국 사회에 자행한 잔인무도한 악행과 광란의 행위를 모두 다 홍위병들에게 뒤집어 씌워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 중국 대부분의 인민들은 물론 외국에서 문혁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내다보던 우리들도 문화혁명을 언급할 때면 마오쩌둥과 세력들을 떠올리기보다는 홍위병의 광란적 행위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오쩌둥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의 계산이 잘 맞아떨어져 원하는 것을 모두 얻게 된 매우 성공적인 작전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홍위병들이 난장을 치고 돌아다닐 당시에 마오와 그 세력들은 홍위병들을 전투대 혹은 돌격대로 표현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홍위병 자체가 광란의 미친 행위로 자신들의 가족까지도 잔인하고 악랄하게 고통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중국이라는 심장에 큰 대못을 깊이 박아댈 수 있게 잘 길들여진 꼭두각시들에 불과했던 나름 불쌍한 인생들이었던 것입니다. 홍위병들은 외형상 학생들로 시작하여 사회에서 활동 중인 성인들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뭉쳐 조직된 단체로 말해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홍위병이란 단체는 조직 단계부터
문혁이 시작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 내의 모든 권력을 장악한 혁명위원회의 교묘한 조작과 마오의 부인이자 4인방의 대표격 인물인 강청의 교활한 머리에서 만들어진 인위적 조직단체였던 겁니다. 문화혁명을 일으킨 초기에 북경대학에 재학 중인 공산당 고위 간부들의 자녀들을 움직여 홍위병 활동의 시동을 걸어놓고 공산당 특유의 선전부대를 암암리에 동원시켜 기득권층 인사들을 별것도 아닌 문제를 들먹이며 겁박해 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트들인 기득권층의 자녀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사수와 집안의 보호를 위해 자의로 가담하여 조직을 형성한 것처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후 스스로 홍위병의 슬로건과 자기들 이외의 모든 인민들이 결국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호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조직의 행동거지는 문혁을 이끌던 마오쩌둥과 그 친위 조직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편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엘리트 집단의 조직적인 행동은 문혁 초기에 정적들을 통제하고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서 마오와 기득권층이 서로 위민할 수 있다는 이해타산이 맞아떨어진 행위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혁 초기에 많은 공산당 고위 간부 집안 출신의 자녀들은 겁박당하는 주위의 기득권자들 상황을 견눈질하며 앞다투어 교내에서 결성되고 있는 홍위병 조직에 가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조직은 당시 조직 구성원들의 입장과 견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조직도 여러 개로 쪼개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통합되지 않고 여러 개의 작은 단체로 조직되는 현상은 마오쩌둥과 그 측근들 입장에서는 통제가 어려울 수도 있는 커다란 덩어리를 작은 단체로 쪼개어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니까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함을 주는 현상이었을 겁니다. 초기 홍위병에 가담한 자녀들이 부모들 역시 마오쩌둥의 혁명위원회 입장에서는 숙청의 대상이었고 문혁이 시작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 부모들은 결국 후고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반동분자로 분류되게 됩니다. 따라서 초기 엘리트들의 홍위병 집단은 부모들이 숙청되기 시작하면서 혁명위원회의 지원을 받으며 화려하게 일어선 조반파 홍위병 단체들의 공격으로 모든 실권을 상실하게 되면서 문혁의 홍위병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는 운명을 가장 먼저 겪게 됩니다. 사실 마오쩌둥 입장에선 너무 똑똑한 북경대학 재학생인 엘리트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홍위병은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또한 판단 능력이 있는 우수한 두뇌들이 자기들에게 어떤 형식으로든 불편을 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제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오쩌둥의 부인인 짱칭이 교활한 머리로 사회의 하급 계층에 속하여 기득권층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던 인민들로 구성된 조반파 홍위병 세력을 끌어안게 됩니다. 이들에게 약간의 입맛을 맞춰주자 그들은 마오와 그의 세력들이 원하던 일들을 알아서 찾아내어 혁명위원회가 반동분자들로 점찍어 놓은 인민들의 신분 고하에 개의치 않고 잔인하고 소름 끼치는 행위를 스스럼 없이 자행했던 것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홍위병 운동의 여러 분야의 기원에 대한 스토리를 가지고 함께 대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참여와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